수험 메가스터디 정시배치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시면서 노심초사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모두 설명회가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저희 학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12주년을 맞이한 저희 수험 메가스터디 학원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재수정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년간 9,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곳입니다. 특히 이번 올해의 졸업생들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저희 수험 메가스터디에서 단독으로 이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장학생이 장학금 지급이 대략 2억 4천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집계 중인데 18학년도 대수능 성적 향상 장학생이 약 50여 명 이상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을 해보았더니 올 한 해만 수험 메가스터디에서 장학금 지급이 대략 3억 원 정도 되었다라고 회계부에서 이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올 한 해 저희 수험 메가스터디 학원의 재원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3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신 장군이시고요. 저희 수험 메가스터디 학원 설립자이신 수험 메가스터디 김기주 원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시지원 설명회라 학원 광고로 시작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 반갑고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많이 온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설명회보다도 좀 불안하고 그런 심정으로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털어버리시고요. 그냥 하여튼 점수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으시죠. 표정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 점수에 만족하는 아무리 잘 봐도 점수에 만족하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없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맞을 매는 맞았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사실은 내 점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점수로 어떤 조합에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의 입시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대로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할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참고로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노력하시면은 아마 몇 점의 점수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하고 저하고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1부에서는 점검 포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거. 물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보는 요령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이제 와 계시는데요. 지금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이 아주 풍부한 어떤 그런 실전 지도의 사례를 가지고 지원 전략에서 구체적인 대학에 유의할 점 아주 상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올해의 입시에서 유의해야 될 사안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말씀을 하실 거니까 좀 이렇게 유의해서 들어주시고 특히 우리 메가스터디 전체 설명회도 그렇고 우리 수업 메가스터디 설명회도 그렇고 지금 강연하는 건 전부 메가스터디 홈피와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메가스터디 홈피에 전부 동영상이 탑재가 됩니다.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놓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동영상 청취를 해주시고 바로 업로드 할 겁니다. 끝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집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훑어드릴 텐데 좀 전체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 이제 핵심 전략 아주 상세한 것들은 우리 남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올해 수능 분석하고 플러스 정시 지원의 유의사항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해 수능 분석에서는
첫째, 응시 인원으로 볼 때 인문계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뭐 그 고등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수능 응시 인원이 줄고 대학 가는 어떤 그런 그 인원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다. 대학의 모집 정원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고등학생 졸업생들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학 가기가 굉장히 이렇게 쉬워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은 고등부 학부모님들 혹시 동생이 있으시거나 둘째 셋째가 있으시거나 혹은 고등부 학부모님들도 미리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고3 졸업생이 약간 늘어나지만 그 다음에 20년, 21년 입시에서는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5만 명, 6만 명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들이 줄어드니까 대학 정원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상당히 뭐 좀 앞으로는 계속 편해질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응시 인원으로 볼 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문계와 자연계로 볼 때 인문계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2만 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자연계는 뭐 증가했다고 하는데 뭐 증가 폭이 뭐 몇백 명이니까 하여튼 약간 증가했는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응시 인원으로 볼 때 올해 입시의 특성은 자연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할 것이다. 인문계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올해 수능은 난이도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아주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핸드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좀 꺼주시고요. 이게 쉽게 출제되었다는 이걸 쓰고 나니까 참 제가 막 온갖 머릿속에 그냥 복잡한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는데 아마 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말이 변한 겁니다. 올해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불수능 기억나세요? 예, 막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막 굉장히 어려웠다. 막 그냥 이런 얘기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올해 수능이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분석이라는 게 터무니가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좀 이렇게 운이 안 좋아가지고 재수를 하게 되거나 혹은 동생이 있으시면은 참고를 해주시는데 요즘 수능 출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수능은요. 이거 제가 6평, 9평 설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설명해 온 학부모들에게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최근 수능 출제의 특성이요. 옛날에 학력고사라든가 초기 수능하고는 다르게 참 묘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특정 과목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문제의 분포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아주 대다수의 기본 문제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고난도의 두세 문제 전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만점자 방지를 위해서 고난도 두세 문제. 그래서 제가 맨날 그 6평 9평 설명할 때 애들한테 차라리 이걸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 문제만 맞추더라도 1등급 컷안으로 다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게 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왜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거의 난이도에 질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못 맞추는 문제라 꼭 이렇게 만점자 방지를 위해서 한두 문제 섞어놓으니까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막 절절매고 끙끙대다 나와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야 이거 수능이 정말 불수능이다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기본 개념과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득점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다 애들이 체감으로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는 난이도는 엄청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수능의 추세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참조를 해 주시고 하여튼 난이도 면에서는 지금 국어도
평균적으로 1컷이 작년보다 상당히 상승을 했고 94점. 수학은 뭐 비슷한데 영어 쉬웠고 영어 절대평가로 사회탐구도 굉장히 쉬웠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면서 상위권에 특히 최상위권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고 동점자가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가운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최상위권 상위권은 이거를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문제가 약간 쉽게 출제되면은 한 과목의 원점수 만점의 표점이 표준 점수라는 건 평균과의 거리를 가지고 점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평균이 상승하기 때문에 표점이 조금 내려옵니다. 표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어는 원점수 만점이 표준 점수가 139점이었는데 올해는 134점, 5점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점 만점이 조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점 만점이 내려오기 때문에 1컷과 1등급 컷과 표점 만점, 원점수 만점 사이에 이 점수 구간이 표점이 올라갈 때보다도 전년도라든가 이런 때보다도 이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영어는 아예 없죠. 이 표점 간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구간 안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겁니다. 상위권 경쟁. 이렇게 몰리게 되기 때문에 동점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올해는 이렇게 아주 생각보다도 수능 점수가 잘 나온 재수생이나 재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지원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질 거다.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지원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런 어떤 분석들이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모의지원 경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전체적으로 뭐 그런 추세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위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점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뭐 사탐에 1점, 0.5점, 뭐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은 내신에 어떤 그런 0.1점, 0.2점 이런 것까지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좀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어는 올해 입시에서는 역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어가 큰 변수죠. 영어가 작년까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경쟁의 요건에서 빠져버린 거죠. 얘는 그냥 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요건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가지고 입시의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물론 이제 아주 참여는 안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합에 조금 참여는 합니다만 영어는 이 변수가 올해 입시에서는 큰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배치표들 부지런히 보고 계시는데 그 배치표에 나타난 것들이 실제로 작년까지는 영어가 어떤 그런 선수로 참여한 상태에서의 아주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었고 지금은 영어가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경험해 보지 않은 나머지 과목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대학이나 과가 올해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항상 변형된 입시의 초기에는 혼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제 그 혼란이 일어난다는 건 잘 노리면 그 혼란을 역으로 노리면 막 대박나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모두가 지원을 기피하는 데를 잘 찾아가지고 기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 노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어는 절대평가와 그 다음에 쉬운 출제 이것도 예상보다 굉장히 쉬웠죠. 영어도 6평, 9평에서는 뭐 90점 이상 1등급 안에 지지만 학생이 5%, 8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것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6평, 9평 분석 설명에서 영어는 쉽게 출제된다. 왜냐하면은 90점 이상 학생이 4%가 안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될 거다. 걱정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했었고 어쨌든 그 절대평가와 쉬운 출제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영어에. 입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는
여기 검사했다. 네 번째, 올해 수능에 가장 큰 변수가 또 아마 조금 이따 남 소장님이 여기에 관련돼서 상당히 상세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학 탐구는 과목들이 대부분 1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한 48점에서 43점 정도 정규 분포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형성을 했는데 사회탐구는 이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어요. 사회탐구는 1컷이 50점 만점, 50점을 맞아야만 1등급 안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뭐 2등급 이렇게 밑으로 밀려나 버리는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 되는 그런 과목도 있고 50점이 1컷인 사회탐구 과목이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탐구가 아주 그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습니다. 사탐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일단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탐에서 쉽게 출제된 과목, 원점수 50점이 1컷인 이런 과목에 응시를 한 학생들은 무조건 손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위권 대학들의 변환 표점 방식으로 처리가 되든 뭐 무슨 백분위 점수로 처리가 되든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이 100분이나 변환 표점으로 100점인 이런 어떤 과목이 있는가 하면 96점 4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과목상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만점을 맞아도 과목 선택에 따라서 똑같이 전체를 다 맞아도 어떤 과목 선택한 사람은 100점을 넣고 어떤 과목 선택한 사람은 96점밖에 못 얻습니다. 그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출제된 과목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탐 난이도 조절 실패 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 실패 때문에 과목 간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올해 점수 계산할 때 이 사탐에서 내가 불리한가 유리한가, 나와 같은 대학과 같은 과에 넣는 애들이 주로 어떤 과목을 응시했을 것인가, 사탐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 것인가 이런 거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과목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 올해 수능에서 유의해야 될 사람들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제 크게 리뷰를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은 좀 이따 남 소장님 강연에서 이어질 거고, 수능 분석은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또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원 유의사항입니다. 지원시 유의사항. 하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이렇다고 하니까 이 지원시 유의사항에서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꼭 봐두고 알아두어야 될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몇 가지 한 6가지, 7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나의 점수를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비슷한 점수대와 어떤 그런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를 해볼 때 비교 우위 과목, 열등 과목을 분석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면 지금 입시에 대해서, 특히 정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어떤 그런 뭔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다, 체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이거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내 점수가 이게 이제 대학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로 반영하냐, 표준 점수냐, 5와 100분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100분위 경쟁에서 전체 전국 등수가 앞서는 경우가 있고 표점 등수에서 전국 등수가 앞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특히 여학생들은 100분위 반영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해야 됩니다. 중합대학에 지원을 할 건지 여대에 지원을 할 건지 요거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총점으로 몇 점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점수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국어 평균이 몇 점이다, 수학 평균이 몇 점이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입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지금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국어 평균이 나와 총점이 같은 애들이 국어 평균이 몇 점이다. 근데 내가 그보다 점수가 좋다. 그러면 나는 국어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집단에 그 동일한 어떤 그런 점수 등수대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수학 점수가 좀 좋다. 그러면 나는 수학 과목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학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걸 분석하는 게. 이게 이제 비교 우위와 비교 열등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집에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페이지. 자료집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왼쪽이 총점이고 그 총점을 얻은 아이들이 각 과목별로 국어, 수학, 사회탐구가 평균이 몇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거 보고 계시죠. 가령 390점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일단 390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390점 맞은 아이들은 국어 평균이 전국이 130점 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131점이다. 우리 아이의 표점이 131점이다. 그러면 나는 국어에 약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수학으로 가가지고 수학 평균이 129.7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수학이 128점이다. 그러면 1.7 정도 나는 수학이 열등 과목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뒤로 페이지 넘겨보시면 19페이지에 보면 백분위도 나와 있습니다. 백분위도 그 분석이 나와 있고요. 나와 동일한 백분위 점수대에서 평균적으로 무슨 아이들보다 내가 낫다 못하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쭉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교 우위 과목을 확인하자. 그러나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고요. 자, 그걸 먼저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2번항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따라오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점수 반영 방식, 반영 과목, 과목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을 확인하자. 자, 이때 점수 반영 방식이라고 하는 건 표준 점수냐 백분위냐 이런 게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점수 반영 방식 중에서 탐구를 상위권 대학들은 변환 표점으로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대부분 백분위로 반영하기 때문에 변환 표점이냐 백분위냐. 변환 표점과 백분위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래도 점수 1, 2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요 점수를 반영을 하느냐 요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반영 과목과 과목별 반영 비율,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지금 그 배치표에 보시면은 4과목 반영하는 대학, 3과목 반영하는 대학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비교 우위 과목, 열등 과목을 따져볼 때 몇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 몇 프로의 가중치를, 수학에 가중치를 준다, 국어에 가중치를 준다, 40, 30, 30 뭐 이런 식으로 40, 30, 20 내가 잘 본 과목과 못 본 과목을 이 반영 과목과 과목별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에 다 나와 있고요. 자료집 46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크게 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46페이지에 보면은 영역별로 몇 과목을 반영하는가, 그리고 특정 과목의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가, 이런 걸 대학별로 쭉 이렇게 분류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배치표를 보시는 거예요. 배치표로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배치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거를 자, 칠판 보시고요. 몇 과목을 반영하는가, 그 다음에 각 과목당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아주 기본적으로 내 우유 과목과 열등 과목을 연결시키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산점. 많은 대학은 아닙니다만 수리가라든가 과탐1, 과탐2 이런 것들에서 특정 점수를 얻었을 때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거기에 몇 프로를 얹어주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산점은 아주 작은 점수 차이에서 가산점을 얻으면 큰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유의하셔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가산점과 관련된 건 자료집 53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은 가산점 주는 대학과 그 방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선택의 가산점, 탐구, 과탐 선택의 가산점, 과탐2 선택의 가산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거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사안 제가 알려드렸고요. 올해 입시에서 영어가 이제 크게 관련된 요소일 것 같지는 않지만 영어도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완전히 그냥 시합에서 빠지는 선수가 아니라 어떤 대학에서는 선수로 뛰고 어떤 대학에서는 선수로 안 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나게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그런 어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내가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본 대로, 잘 보면은 영어 성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려를 하고, 영어 성적이 아주 안 좋으면은 영어를 개무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이런 데는 영어를 완전히 깔아 뭉개거든요.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 다른 과목이 점수가 안 되나? 그러면은 하여튼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상당한 어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적 반영 방식을 확인하자. 요거는 자료집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요, 주요 대학의 수능 영어 반영 방법이라는 표가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가산점 주는 대학이고 감점하는 대학이 있죠. 그 가산점 주는 대학과 감점 주는 대학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무시하는 대학들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조금씩 점수를 얹어주거나 조금씩 뺀다는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이 대학들을 좀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 거기에 보면 숙대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영어를 상당 정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영어 성적이 안 좋으면 이런 대학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영어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산점, 감점은 큰 영향이 없다, 영어에 영향력이 없는 대학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 국어나 수학 탐구만큼의 영향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다라는 거. 물론 대학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그 표를 보면서, 밑에 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석부터 아주 구체적인 지원식 유의사항까지 여러 사안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배치표 봐야 되고,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입시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모의 지원 경쟁 이런 것들, 모의 지원 많이 할 겁니다. 애들이 전부 다 거기 넣어보면은 안정권이다, 불안하다, 어쩌고 불가능하다, 어쩌고 딴 데 알아봐라, 어쩌고 이렇게 판정을 다 해주니까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하면은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컷하고 예상 컷하고 경쟁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 지원의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 등을 참고하자. 제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집, 배치표, 모의지원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 이거 써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써놓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배치표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모의지원 경쟁, 모의지원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부모님과 당사자인 본인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 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가족이 하는 거죠. 뭐 그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어디 써라 뭐 어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에 전적으로 따를 수 없는 거고 인생이 달린 그런 문제인데 이게 왜 제가 참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변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치표상의 점수도 많은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될 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해서요. 물론 이제 나타나는 경쟁률이라는 게 모의지원에서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입시의 트렌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없다가 그 AI 그 인공지능의 어떤 영향 때문에 최근에는 컴공들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지원하고 이제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요. 모의지원 경쟁이 지나치게 높으면 야 이거는 완전히 지옥이네. 내가 이거 발 들여놨다 큰일 나겠다. 막상 모의지원 경쟁률이 10대 1, 8대 1 되다가 실제로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면 1.5대 1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뒤집히는 거죠. 애들이 심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거야. 대학에서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이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전년도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대학이나 과는 그 다음 해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리적으로 피하고자 해요. 무섭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모의지원과 전년도 경쟁률 이런 것들은 반대 경향을 아주 주의해야 된다. 반대 경향이 나타나는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참조라고 써드리는 겁니다. 반대 경향을 아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의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 자료들은 꼭 보시고 좀 공부를 해야 되고 모의지원도 쭉 해보셔야 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대학이나 과외 경쟁률 이런 것도 점검은 다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점수가 진짜 좋으면은 뭐 바람직한 결과를 얻겠지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조합이 어렵고 여기에 오신 것도 혹시 무슨 뭐 그런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뭔가 비법이 없을까? 우리 그 입시연구소장님이나 원장님이 뭔가 특별한 뭔가를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겠죠.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전제하는 요령이 하나 있다면 이거는 진짜 꼭 기억을 해 두실 만한 겁니다. 밑에 자료집 안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시에서는 이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원상의 큰 어떤 요령이고요. 추가 합격입니다. 이거는 원서 쓸 때 특히 수신 지원과 상향 지원, 배짱 지원 재수생은 그렇게 못할 거고 지금 재학생 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재수 각오한다. 올해는 질러 까짓거 막 그냥 이런 어떤 학생들이 있었으니 괜찮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입시는 재수를 하면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죠. 진짜 저희 학원도 뭐 이번에도 우리 시험 본 애들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뭐 이렇게 점수 상승 올린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컨텐츠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교육의 노하우를
사설 교육관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 취업이 많은 거일수록 최종 합격선이 하락한다라는 거,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소신 지원을 하든 뭐 성향 지원을 하든 재수를 각오하고 지원을 하든 그렇지 않든 요거는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요거는 써드릴게요. 추가 합격이 많은 과는 어떤 과들이냐면 대학을 불문하고 각 대학의 인기학과입니다. 아주 거칠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신 지원을 할 때는,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있는 한 장의 카드를 쓴다면 인기학과를 노려라. 각 대학 인기학과. 이 원리는 그 가나다의 세 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 지금 어떤 그런 정시 입시의 특성 때문에 아주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군에 가령 대표적으로 높은 대학을 한번 볼게요. 나군에 연대 고대가 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최상위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과에서 최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에 경영이나 경제를 썼다. 그러면 이런 애가 있을까요? 나는 서울대 경영 당연히 될 거니까 나는 연대 같은 데는 쓰지도 않을 거야. 그냥 가군 써놓고 기다릴 거야. 이런 애 아무도 없죠. 그렇죠?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애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 경영이나 경제를 썼다고 하면 얘들은 당연히 나군에서 연대 경영이나 경제를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 합격이 되면 어디 갑니까? 대부분은 서울대 경영으로 빠지지요. 그러면은 연대 경영은 계속 초기 합격자들이 서울대 경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밑에서 애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컷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연대 경영은요, 매해마다 좀 다른 애도 있긴 있지만 항상 회전율이 100% 이상입니다. 초기 합격자들이 다 빠져, 전부 다. 서울대 경영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버리고 밑에 애들이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밑에 하위학과 신방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컷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경영은.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발생시키는 과들이 어떤 과냐면 대부분 인기학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특정 군에, 가군에서 인기학과를 쓰는 애들은 다른 군에서도 인기학과를 쓰는 게 아니라 대학을 보고 쓰는 겁니다. 여기는 과를 보고 좋은 과를 골랐으니까 다른 데서는 대학이나 조금 더 브랜드 파워가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을 선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이 되면 그 대학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인기학과는 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죠. 이거는 아주 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고요. 거의 자료를 보면은 뭐 금방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4페이지. 64페이지. 자, 정시에서 추가 합격 비율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연대 경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연세대학교 배치표상 상위 5개 학과, 경영학과의 제일 오른쪽, 표의 제일 오른쪽만 볼게요. 부모님들이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추가 합격 비율의 연대 경영은 몇 프로입니까? 123%. 123%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애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123%까지 끌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속 합격선이 하락하는 겁니다. 밑에 배치표상 하위 5개 학과 중에서 식품영양이나 생활디자인 보세요. 놀랍게도 추합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들은 추합 한 5번 정도 받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스테이야. 왜냐하면 연대에서 식영이나 생활디자인학과 쓰는 애들이 서울대 안 쓰거든요. 다른 대학에 과를 좋은 데를 쓴다고. 그랬다가 연대가 되면은 그냥 연대에 스테이 하는 거야. 다른 대학으로 가지 않고. 전부 이런 원리로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과들보다도 좋은 과들이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노릴 때에는 인기학과를 노려야 됩니다. 인기학과는 많이 빠진다. 최종 컷이 하락한다. 물론 요즘은 이것까지도 계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대 경영의 배치표상에 나타나는 점수보다 내가 1점이나 2점이 부족하다. 이런 애들은 절대 연대 경영 안 씁니다. 왜? 내가 조금만 낮추면 안전하게 신방이나 행정이나 뭐 정외나 갈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되지. 내가 뭐로 모험을 해. 1점
모자라가지고 연대 경영 못 가고 내가 무슨 지옥으로 떨어지는 재수해야 되는 삼수해야 되는 이런 일을 내가 왜 감수해? 조금 낮추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사람 심리가.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은 그 과에 지원을 잘 안 해요. 다른 과를 지원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원 안 해. 사람 심리라는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뻔해. 그래서 항상 연대 경영에 뭐 최종 컷이 이렇게 막 회전율이 100% 이상 돌다 보면 밑에 엉뚱한 애들이 막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은 훨씬 하위과에 이렇게 갈 만한 애들, 심지어는 재수로 왔다가 학원에서 연락받고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고, 추합이 많은 학과일수록 최종 합격선이 하락한다. 아마 그 원서를 3장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장 중에 한 장은 요 원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그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지금 자료집이라든가 배치표에 정시에서 우리 대학 우리 과는 몇 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확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인원 변동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넘어가는 인원이죠. 특히 스카이는 굉장히 수시 2월 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굉장히 많고, 내가 지원을 할 때는 그 대학의 정원이 무슨 배치표나 자료집에 나와 있는 10명이다 15명 뽑는다 이거 보고 확인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시에서 그 과에서 뽑지 못해가지고 이월시킨 인원이 몇 명이다. 그게 정원이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여기에 가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1월 4일이 수시 충원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렇게 계속 얘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등록시키는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1월 4일이 지나고 나면은 각 대학 홈피에서 이제 우리 대학은 수시에서 충원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정시에서 더 뽑습니다라고 전부 게시를 해요. 써드릴게요. 수시에서 정시 2월 인원. 대학 홈피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1월 4일 이후입니다. 또 하나 요거가 올라서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아주 나는 이 대학 이과는 내가 아주 그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은 데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집어넣을 거야. 딴 애들 못 오게 내가 선정할 거야. 이렇게 먼저 질르면 그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소신이 없으시죠. 마지막까지 눈치 볼 거죠. 그러면 끝까지 원서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경쟁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이건 굉장히 무시 못하는 거야. 아주 운이 좋으면 미달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원서 접수가 아마 정시 올해는 1월 6일에서 1월 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1월 6일, 1월 9일 각 대학 홈피에 하루에 2번씩 게시됩니다. 그러니까 1월 9일 날 마지막 오후까지도 오후 한 4시인가 5시인가 이렇게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 그 수시 2월 인원과 원서 접수 상황과 경쟁률, 이건 각 대학 홈피입니다. 각 대학 홈피에서 확인하자. 원서를 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끝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정해야 되고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원서 쓴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고 원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냐 이 원칙이 대학이냐 과냐, 학교를 중시할 것인가 학과를 중시할 것인가, 이거는 미리 정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문과 학생들은 이제 그 대학의 어떤 브랜드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과 학생들은 전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뭐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그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학원에 상담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 물어봐. 이과 괜찮을까요? 이 대학 괜찮을까요? 심한 경우에. 스님이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스님이 걔 인생 보장해 줍니까? 학교 담임 스님이라면 그 아이의 인간적인 특성이라는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무슨 전문가한테 컨설팅하러 와서 우리 같은 기관은 뭘 하는 데냐면은 점수를 가지고 오면 이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고 어디는 될 것 같고 어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판단해 주는 데지 로봇공학 좋아요. 생명공학 바이올로지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심한 경우는 부모님하고 애들 오고 상담하러 와서 싸워. 야 건축과 가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내가 건축을 어떻게 뭐 어쩌고.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이거는 미리 정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괜찮을 것인가, 어떤 전공이 괜찮을 것인가. 뭐 전공과 상관없이 이 정도 대학은 꼭 가야 된다, 대학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면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꼭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원서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면은 재수. 재수를 각오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수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재수를 각오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소신 지원이 되는 거죠. 소신 지원이니까 뭐 가나다군 3번의 전략을 가령 뭐 1무 2패. 그러니까 뭐 지는 거 각오하고 나는 던진다 이거야. 1무 2패로 하고. 이거는 이제 불가면은 이거는 안정 지원이죠. 안정 지원하는 거죠. 2승 1무. 재수생이라든가 혹은 무슨 뭐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어디를 가든 뭐 이번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승 1무 전략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원서를 쓰면서 이런 게 혼란이 있으면 안 되고 재수를 각오할 것인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난 다음에 내 그 레벨의 어떤 그런 그 비슷한 군과 위의 군과 아래의 군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대학을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제가 이제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최종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게 머리 아프고 늘 뭐 그냥 보면은 막 현기증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배치표 보면서 자료집 보면서 이런 거 잘 파악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무리의 군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나. 그냥 저 돈 받고 컨설팅 해주는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 아이와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그런 그 접촉이 있었던 스님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가령 우리 학원 같은 경우, 학교도 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고3 학생이나 재수생들은 책임지고 개별 상담 다 합니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개별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뭐 희망 얘기 들어보고 또 그 아이의 적성까지 이렇게 고려하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이렇게 확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얻었으면은 전문가와 그 돈 주고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무슨 저 학원 담임 선생님이나 전문가들과 최종 어떤 그런 그 마무리 점검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원에 재원했던 학생들은 그걸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할 거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큰 어떤 줄기에 이런 어떤 그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예와 그 다음에 좀 더 아주 그 어떤 세밀한 어떤 그런 지원 전략, 세밀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인 남민권 스님이 뒤에 강연을 이어주실 거고,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